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비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다비드를 보기 전에 앞에 있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가 빵 터져?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이제 혁명이 빵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다비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다비드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다비드가 태어났던 시기는 루이 15세 때예요. 일단은 루이 15세 때 태어났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계몽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귀족을 싫어하니까 귀족은 아니야. 하지만은 또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까대고 막 또 비판적이고 좀 사회 비판적이고 막 그런 사람 계층이란 말이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층이죠. 그렇죠, 부르주아. 이게 뭐 30분 맞기나 하지만 30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신분도 아니고, 또 30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애매한, 뭔가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30분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고, 귀족이라고 하기에는 타고나질 않았고, 그렇다고 뭐 성직자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층이 더럽게 애매한 거야. 1신분도 아닌 것 같고, 2신분도 아닌 것 같고, 30분도 아닌 것 같은? 이 애매한 사람들. 이게 부르주아 계층이에요. 어디에도 속하기 좀 애매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르주아 계층을 제 3신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때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도 좀 30분 하면 훨씬 더 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부르주아를 그럼 1신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 계몽주의자들은 특징이 좀 부르주아 계층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왜 화가 날까? 근데 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옛날부터 이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이 귀족이나 왕권이 어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신이에요, 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동양권 문화하고 이 서양권 문화의 좀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동양 이 유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의 이 권력의 근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옛날에 공자님, 맹자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근간이 나온다고 봅니까? 이게 약간 좀 민주주의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백성을 그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지 않는 썩어 빠진 왕은 뭐 할 수 있어? 갈아치울 수 있다가 맹자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역성혁명론 바꿀 수 있어. 왜냐면 이 권력의 근간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백성들에게서 기반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군주는 내보낼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유교 문화의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서양은 다릅니다. 서양은요, 왕권의 근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왕권 신수설이 나오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 이 동네는 신이 주는 거야. 이 동네는 백성이 기반이 되는 거고.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건데, 꽤 큰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왕의 권리는 누가 줬어? 신이 준 거야. 한 번 더. 왕의 권한은 누가 줬어요? 신이 줬다고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해야 돼? 그걸. 왜냐면 내 권력의 근간이 누군데? 신이잖아요, 신.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굳이 니들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게 동양의 왕권과 이 동네의 왕권의 좀 차이점이에요,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자.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그렇다 한들, 뭐 솔직히 유교 문학고의 왕들이 딱히 신경 썼습니까? 개볼 신경 안 썼죠. 자, 하지만 그래도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양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신경 안 썼냐? 또 그런 것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일단은 근간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일단 왕권 신수설 하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일신분들의 문화는 그들의 이야기인 거지 30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저것끼리 하는 거야. 저것끼리. 그러니까 봐봐, 영국에서 무슨 장미 전쟁 이런 거 한다 하면은 저것끼리 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어. 내 일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동양에선 전쟁 터지면은 저거 일이야, 우리 일이야. 임진왜란 때 그게 진의 일이었어요? 우리 일이었어요? 우리 일인 거야, 이게. 약간 관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일본 애들이 되게 좀 당황하잖아요. 왜냐면 전쟁은 우리 일이거든. 근데 왜 지네가 난리야? 그 왕만 잡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 끝이야, 뭐가? 아니, 왜 갑자기 의병이 일어나고 왜 이런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골수적인 유교 문화권과 아닌 곳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가 아니니까 이 신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나 왕이나 태어났을 때 가지게 되는 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부르주아 계층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물론 뒤로 가면은 이제 또 상속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근간은 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귀족이 꼴보기 싫은 거야. 짜증나. 모든 면에서 내가 다 뛰어나. 두뇌를 봐도 내가 뛰어나고 능력도 내가 훨씬 더 좋고 내가 훨씬 더 이 사회에 이발장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저것들은 그냥 잘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 맨날마다 애들 이상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하하 하고 앉아있고 저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맨날마다 우리는 너무 고귀해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 꼬라지 보고 있으니까 허파가 디비지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통들 은행가, 변호사, 상인 많겠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이 16세 좀 가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사실 세금을 많이 거둔다, 제 3신분한테 많이 거둔다라고 했지만 딱 깨놓고 얘기해서 일반 백성들 끄집어 쥐어 짜봤자 나오는 것도 개뿔 없습니다. 결국 누구 돈을 쥐어 짜는 거냐면 부르주아 돈을 쥐어 짠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사실은.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비드는 어떤 사람이냐? 그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아버지가 사업을 되게 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되게 웃기게 죽어요. 프랑스의 칼바도스라는 데를 여행하다가 권총 결투를 해가지고 팡 하고 이제 죽어요. 져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게 되죠. 그런데 외삼촌 이모부가 다 좀 잘 돌봐줘요. 이 집안 전체가 다 부르주아 집안이라서 다 사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건설업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뼛속까지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비드가 화가가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까 전에 그 홀딱 벗은 로코코 양식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부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스승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이제 그림 그려야지라고 마음먹은 어느 학생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유명한 화가한테서 그림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많이 들겠어요? 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되게 꿈이 되게 명확한 애예요. 네, 아주 명확합니다. 뭐가 되고 싶은 애였냐면은 그 왕실 궁정 수석 화가가 되고 싶었던 게 얘 꿈이었어요. 궁정 화가가 되고 싶었죠.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고요. 뭐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는 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이 이제 로마 대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749년에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만 받기만 하면은 이제 인생이 딱 풀리는 거예요. 일단은 로마 대상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로마에 가서 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돈을 많이 대줘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도요. 모든 돈은 정부가 다 대줍니다. 오, 좋아. 그리고 유학 마치고 나면은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뜰리에도 한 개 제공해줘요. 부동산까지 줍니다. 짱이에요. 최고예요. 그리고 운 좀 따르면 이제 궁정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로마 대상 받으려고 겁나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많이 떨어집니다. 4번 떨어지게 되죠. 탈락 많이 하게 돼요. 얘가 좀 화를 많이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5번째 이제 로마 대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받았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제목은 안티오쿠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예요.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슨 화풍인 것 같아요? 로코코 양식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샤르댕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레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고전주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고전주의 그림이죠. 그리고 주제 자체가 고전주의 주제예요.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가 누구냐면 이게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 책 알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영웅전에 나오는 이제 주제인데 뭐 내용은 이겁니다. 시리아의 왕자가 안티오쿠스예요. 얘가 이제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죠. 스트라토니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여자가 아빠가 재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엄마가 될 새엄마가 될 여자였던 거죠. 새엄마가 될 여자를 딱 사랑하고 있는 아들내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얘가 병이 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어느 현자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 끝에 빨간색 옷 입은 할아버지 보이죠? 제가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에라시스트라투스인데 얘가 이제 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왕한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왕이 결혼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 왕이 아들한테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응. 요거 그려가지고 로마 대상을 받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아무 생각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루브르에 가서 이 그림을 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서가지고 와 하면서 서 있을까요? 아마 그냥 한 번씩 보고 지나갈걸요. 그게 고전주의 그림의 좀 특징이에요, 사실. 아사리 뭐 라파엘로가 그랬다라고 하면 한 번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왜냐면은 이 그림이 뭘 그린 건지에 대한 주제를 모르면 이 그림에서 무언가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때까지 내 살면서 내가 안티오쿠스를 난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안티오쿠스를 알고 있다. 나는 에라시스트라투스를 알았다. 모르거든. 나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거 나도 영웅전은 안 읽었거든. 안 읽었어. 모르면 모르는 거야,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주제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거나 아니면 신화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래야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왜 항상 그런 주제만 다룬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항상 이런 주제만 고전주의는 자꾸 다루려고 할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보러 갔어. 이 그림. 야, 옆에 딸자랑 같이 갔어, 친구랑. 이 그림 어때요? 이건 뭘 그린 거야? 잘 모르세요, 이거? 이거 안티오쿠스, 뭐, 그린 거잖아요. 영웅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안티오쿠스는 시리아의 아주 유명한 왕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새엄마가 될 여자를 좋아하게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약간 그 그림 감상자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좀 안다라고 하는 허허허 하는 이런 어떤 대화, 이런 거,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역사화나 이런 걸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이 되게 좀 지적이고 고귀하고 되게 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제 30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부르주아들은 뭐 딱히 알까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귀족들의 어떤 저런 어떤 약간 좀 무슨 뭐 향유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강하게 줍니다. 뭐 그랬던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로마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그림들은 왜 떨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붙은 그림과 다비드가 떨어진 그림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솔직히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다비드가 그 아카데미를 되게 싫어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상도 받았고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꽤 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당시 이탈리아가 다시 좀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하나 발견돼가지고 그 도시를 발굴했거든요. 그 도시의 이름은 뭘까? 여러분 아마 거기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로마에서 살짝 아래쪽에 그 나폴리 근처에 있는 곳인데 뽐페이예요. 뽐페이가 이때쯤에 발굴이 됐어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그게 바로 옆에 화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묻어버리게 되죠. 1738년도에 이 헤르쿨라네움이 발굴이 돼요, 이게. 그리고 한 10년쯤 뒤에 이 폼페이까지 발굴이 되죠. 이게 빵 나오니까 고대에 있었던 이 도시가 발굴이 되니까 난리 난 거야. 대박이다.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화산대에 그대로 묻혀버리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 파보니까 그대로 튀어나와 버리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와 고대의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시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탈리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관광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이탈리아 관광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진짜예요. 요거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독일에 되게 유명한 미술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하임 빈켈만이라고 하게 됐죠. 이 양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길 아니면 가능하다면은 모방적이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고대인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미술이 짱이야. 고대 그리스 미술이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요걸 봅시다. 이게 이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의 예시로 들게 돼요. 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조합상의 상황을.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트로이 전쟁 당시에 트로이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로이 목마가 오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거 아주 불길한 물건이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게 되고, 그때 트로이의 왕이 좀 고민하게 되죠. 고민 때리는 찰나에 포세이돈이 뱀을 한 마리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오코노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담겨있는 신화죠. 자, 뱀에 칭칭 감켜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까요? 그죠? 심지어 본인만 죽은 게 아니야. 아들까지 같이 죽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빈켈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통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표면이, 태풍이 왔어? 바다 표면이 아무리 사납게 날뛰어도 아주 깊은 바닷속은 항상 평온한 것처럼 아무리 격정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영혼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한 위대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한 이성적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켈만은 요런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리스 고전주의가 짱이다, 최고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냐, 다비드도 이러한 생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세계 그리는 피에타상이죠. 이것도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봐봐요. 아들내미가 죽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들아 잘 죽었다 뭐 이러고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닌가? 슬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슬픔이 적극적으로 드러납니까? 얼굴에서?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누른다는 느낌이 더 강하죠. 아무리 슬프다 하더라도 어떤 그렇지 절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빈켈만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거 뭐냐? 그 누구냐? 다비드는 이 빈켈만의 이론을 잘 따랐을까요? 예, 따릅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거기 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아주 빈켈만의 사상에 좀 심취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전주의 화풍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상초에 그랬었고 스승님도 고전주의의 화풍을 따랐었고 그리고 또 그 빈켈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다가 근본적으로 얘는 자기가 궁정화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고전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냐면 이 고전주의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모든 시대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화의 중심, 기본, 회화 권력의 중심. 아카데미가 가르치는 건 뭐? 고전주의.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상을 연구하고 라파엘로의 그림을 연구하면서 고전주의를 갖다가 충실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